밤이 깊어질수록 빛이 비녀 끝에서는 붉은 피가 맺힌다. 단정함을 지키려 꽂은 머리 위에서 머리카락은 한 올씩 사라지고 두피는 살점째 벗겨진다. 비녀는 장식이 아니다. 그것은 여우 꼬리뼈로 만든 뼈의 욕망. 자신의 앙상한 해골을 덮기 위해 인간의 머리를 천천히 벗겨 쓰고 있다. 오래된 미신처럼. 아름다움의 대가는 너무도 잔혹하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깊은 산골짜기에 안개가 짙게 내려앉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가 일찍 지고 밤이 유난히 길었는데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느티나무가 마을을 지키듯 서 있어 신비로운 기운을 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순박하고 부지런하여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일찍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곤 했으므로 해가 지면 마을 전체가 쥐 죽은 듯 고요해지기 일쑤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산 대나무 숲이 흔들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우곤 하던 그런 평화롭고 외딴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안쪽 산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명당 자리에는 기와가 검게 빛나는 큰 기와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담장은 높고 마당은 넓었으나 집주인 내외가 워낙 조용하고 점잖은 성품이라 대문 밖으로 큰 소리가 새어나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집주인 양반은 한양을 오가며 장사를 하느라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안채에는 그의 부인인 서씨, 부인이 홀로 집을 지키며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말수가 적고 예의가 바르며 아랫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덕망 있는 여인으로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서씨 부인에게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밤하늘의 어둠을 빗어내린 듯 검고 윤기 흐르는 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부인의 머리카락은 어찌나 숱이 많고 결이 고운지 빗질을 한 번 할 때마다 찰랑이는 소리가 비단 스치는 소리와 같았고 머리를 곱게 따아 올리면 그 자태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우아했습니다. 부인은 자신의 아름다운 머릿결을 소중히 여겨 아침 저녁으로 정성스럽게 빗질을 하고 동백기름을 발라 다듬는 것을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로 삼았습니다. 어느 늦가을 해질녘 쌀쌀한 바람이 낙엽을 몰고 마당을 뒹굴게 하던 날이었습니다. 보찜을 한가득 짊어진 낯선 박물장수 노파 하나가 서씨 부인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노파의 옷차림은 남루했으나 눈빛만은 기이할 정도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대문을 열어준 하인은 잠시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노파는 좋은 물건이 있다며 안주인을 뵙기를 청했고 마침 무료함을 달래던 서씨 부인은 노파를 안 채 샘마루로 불러들였습니다. 노파는 보찜을 풀며 갖가지 색실과 바늘 그리고 여인들의 장신구를 꺼내놓았습니다. 서씨 부인은 노파가 꺼내놓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지만 딱히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어 고개를 가로저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노파가 짐꾸러미 가장 깊숙한 곳에서 검은 천에 쌓인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천을 벗겨내고 상자 뚜껑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묘한 빛깔의 비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하얗고 상아라고 하기에는 푸르스름한 빛이 감도는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기이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홀린 듯이 그 비녀를 집어들었는데 손가락 끝에 닿는 감촉이 마치 한겨울의 고드름을 만지는 듯 소스라치게 차가웠습니다. 보통의 옥이나 나무 비녀는 손에 쥐면 체온에 의해 금세 따뜻해지기 마련이건만 이 비녀는 손에 쥐고 있어도 냉기가 가시지 않고 오히려 손바닥을 파고드는 듯한 서늘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그 차가운 감촉이 싫지 않았고 오히려 머리끝까지 맑아지는 듯한 청량감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비녀의 매끄러운 표면에는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미세한 붉은 줄무늬가 새겨져 있어 더욱 신비로웠습니다. 노파는 부인이 비녀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쉰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먼 북쪽 지방의 깊은 산속에서 구한 귀한 옥으로 만든 것입니다. 주인을 알아보는 물건이니 부인처럼 귀한 분이 지니셔야 제 빛을 발할 것입니다. 노파의 말은 달콤했고 비녀의 영롱한 빛깔은 부인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부인은 비녀의 값이 얼마인지 묻지도 않고 넉넉한 쌀과 옷감을 내어주며 그 비녀를 샀습니다. 노파는 물건을 챙기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대문을 나갔는데 그 걸음걸이가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다급해 보였습니다. 박물 장수가 떠나고 난 뒤 서씨 부인은 안방으로 들어와 경대 앞에 앉아 자신의 긴 머리를 풀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려 바닥에 닿을 듯 찰랑거렸고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새로 산 비녀를 머리에 꽂아보았습니다. 쪽진 머리에 비녀를 꽂는 순간 머리카락 사이로 비녀가 미끄러져 들어가는 느낌이 너무나 부드러워 마치 비녀가 스스로 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부인의 모습은 비녀 하나를 바꾸었을 뿐인데도 평소보다 훨씬 고혹적이고 차가운 매력을 풍겼습니다. 그때 저녁상을 봐오던 늙은 유모가 방으로 들어오다 멈칫하며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유모는 평생 이 집안에서 일하며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 눈치가 빠르고 감각이 예민한 편이었습니다. 유모는 부인의 머리에 꽂힌 하얀 비녀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싸늘하게 식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모는 조심스럽게 부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마님, 그 비녀는 처음 보는 것인데 때깔이 참으로 곱기도 하면서 어딘가 으스스합니다. 어디서 나신 물건입니까? 서씨 부인은 거울 속에 자신에게 도취되어 유모의 걱정 어린 말투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까 들른 박물 장수에게서 산 것이네. 옥이라고 하는데 만져보면 얼음처럼 차가워서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야. 내 검은 머리와 잘 어울리지 않는가? 부인은 고개를 돌려 유모에게 비녀를 보여주었지만 유모는 그 비녀를 정면으로 바라보기가 왠지 꺼려져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모의 코끝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비릿한 흙냄새 같은 것이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마을의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창우지 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저녁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일찍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머리를 풀고 장신구를 모두 빼서 보석함에 넣어두었을 테지만 그날따라 부인은 비녀를 머리에서 빼고 싶지 않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잠을 자려면 비녀를 빼야 했기에 아쉬운 마음으로 비녀를 빼내어 머리맡에 있는 작은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비녀를 머리에서 빼내는 순간 두피가 살짝 당겨지는 듯한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부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비녀는 등잔불의 희미한 불빛을 받아 기이한 광택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이불 속에 들어가 누워서도 시선을 그 비녀에 고정한 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문을 긁는 소리처럼 들려왔지만 부인은 비녀의 아름다움에 취해 무서움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유모는 안방에 불을 끄고 문을 닫고 나오면서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분명 방 안에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 따뜻한 온기가 감돌아야 정상인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기운은 한겨울 냉골처럼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유모는 마당에 서서 안방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박물장수가 두고 간 물건이 영 예사롭지 않아
부디 아무 탈이 없어야 할 텐데. 유모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행랑채로 발길을 돌렸지만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서씨 부인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부인은 짙은 안개가 낀 숲속을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발밑에는 축축한 이끼와 낙엽이 밟혔고 어디선가 짐승이 우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부인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덤불 속에서 희번덕거리는 두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눈빛은 탐욕스럽고 원망에 가득 차 있었으며 부인의 머리카락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꿈속의 짐승이 서서히 부인에게 다가오는데 그 형체는 보이지 않고 오직 그 끔찍한 눈빛과 거친 숨소리만이 느껴졌습니다. 짐승이 부인의 머리채를 낚아채려는 순간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부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방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만이 은은하게 스며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이마의 땀을 닦아내고는 습관적으로 머리맡의 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낮에 샀던 비녀가 여전히 놓여 있었는데 달빛을 받은 비녀는 낮에 보았던 희끄무레한 색이 아니라 붉은 빛이 감도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부인은 헛것을 보았나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비녀는 여전히 차갑고 매끄러운 자태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부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씨 부인은 평소보다 늦게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이 감기 기운이 있는 듯 했습니다. 유모가 새순물을 대령하고 방으로 들어왔을 때 부인은 경대 앞에 앉아 멍하니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부인의 안색이 창백하고 눈밑이 거무스름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마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안색이 몹시 좋지 않으십니다.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신지요? 부인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밤새 뒤숭숭한 꿈을 꾸어서 잠을 설쳤네. 별일 아니니 걱정 말게. 부인은 세수를 하고 다시 자리에 앉아 머리를 빗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찬빗으로 머리를 빗어내리던 부인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빗에 엉겨붙은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부인은 기분 탓이겠거니 생각하며 빗에 낀 머리카락을 빼내어 바닥에 버렸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단장을 마친 부인은 다시 그 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어젯밤의 악몽과 몸의 컨디션 난조에도 불구하고 비녀를 보는 순간 부인의 눈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차가운 비녀가 머리카락 사이로 들어가 두피에 닿는 순간 부인은 묘한 쾌감을 느끼며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유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인이 비녀를 꽂자마자 방 안의 온도가 뚝 떨어지는 것을 분명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날씨 탓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씨 부인은 잠시도 비녀를 몸에서 떼어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낮에는 물론이고 심지어 밤에 잘 때조차 비녀를 꽂고 자겠다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모가 비녀를 꽂고 주무시면 머리가 베겨서 불편하고 다치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만류했지만 부인은 이 비녀를 꽂고 있으면 머리가 시원해져서 잠이 잘 온다며 유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부인의 성격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온화하던 예전 모습은 사라지고 점차 예민해지고 짜증을 자주 내게 되었습니다. 집안 하인들 사이에서도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방 만인방 근처에만 가면 오싹한 기운이 들어서 가까이 가기가 무섭다는 말이 돌았고
밤이면 안채 지붕 위에서 무언가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하인도 있었습니다. 마당을 쓸던 머슴은 안방 쪽을 힐끔거리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마님이 혼자 방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 목소리가 마님 목소리가 아닌 것 같던데. 집안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검은 구름처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모는 부인의 방을 청소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뭉치를 발견하고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머리카락 몇 가닥이 빠진 정도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쥐어뜯은 것처럼 한 웅큼이나 되는 양이었습니다. 유모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주워들었는데 머리카락 뿌리 부분에 하얀 비듬 같은 것이 잔뜩 묻어 있었고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유모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심상치 않은 일임을 깨닫고 서둘러 머리카락을 치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서씨 부인은 여전히 비녀를 꽂은 채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의 머리카락은 며칠 사이 눈에 띄게 푸석해졌고 윤기를 잃어가고 있었지만 오직 그 비녀만은 처음 샀을 때보다 더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의 생기를 빨아먹고 자라나는 요물처럼 말입니다. 깊은 밤, 마을의 개들이 이유 없이 짖어대기 시작했고 서씨 부인의 집 담장 너머로는 바람소리에 섞여 끼익하는 여우 울음소리 같은 것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제2부, 밤마다 흐르는 붉은 눈물. 서씨 부인의 집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검은 장막이 드리워진 듯 무거운 침묵과 서늘한 냉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아궁이에 장작을 짚어 구두를 데워도 안방의 온기는 금세 식어버렸고 방바닥에서는 마치 땅 밑에서 올라오는 듯한 한기가 스며 올라왔습니다. 부인은 추위를 타는 듯 하면서도 몸에서 열이 나는지 한겨울에도 얇은 속적산 바람으로 지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부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져 마치 밀가루를 바른 듯 하얗게 질려갔고 입술만이 유난히 붉게 도드라져 기이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안방 쪽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오싹함을 느껴 발길을 끊었고 오직 늙은 유모만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부인의 곁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난히 달빛이 밝아 창호지 문을 환하게 비추던 때였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서씨. 부인은 목이 말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머리맡에는 부인이 애지중지하는 그 옥비녀가 놓여 있었는데 달빛을 받은 비녀가 묘하게 번들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인은 비녀가 밤이슬을 맞아 젖은 것이라 생각하고 손을 뻗어 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손끝에 닿는 느낌이 맑은 물이 아니라 끈적끈적하고 미지근한 액체 같았습니다. 부인은 이상한 생각에 등잔불을 켜고 비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비녀의 끝에서 붉은 물방울이 맺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깜짝 놀라 비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비녀에서 떨어진 붉은 액체는 방바닥에 깔린 하얀 요 위에 떨어져 붉은 꽃송이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냄새를 맡아볼 필요도 없이 분명한 핏방울이었습니다. 옥으로 만든 비녀에서 피가 흐른다는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변괴였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공포를 느끼는 것도 잠시 바닥에 떨어진 비녀가 깨지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 황급히 비녀를 주워들었습니다. 부인의 손바닥에 붉은 피가 묻어났지만 부인은 옷자락으로 비녀를 닦아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금 간 곳은 없구나. 다음 날 아침 방 청소를 하러 들어온 유모는 요 위에 묻은 붉은 얼룩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마님, 요에 묻은 이것이 피가 아닙니까? 밤새 어디 다치시기라도 한 것입니까? 유모는 부인의 몸을 살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부인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코피가 조금 났을 뿐이다. 별일 아니니 소란 피우지 말고 이부자리나 갈아라. 부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으며 눈빛은 회란이 비어있어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듯 했습니다. 유모는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요를 걷어내며 방 안가득 채워진 비릿한 냄새에 코를 막아야 했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히 피 냄새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마치 오래된 무덤가에서 나는 흙냄새와 짐승의 누린내가 뒤섞인 듯한 역겨우면서도 머리가 어질어질해지는 냄새였습니다. 유모는 빨래터에 가서 요를 빨았지만 붉은 얼룩은 아무리 방망이질을 해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핏자국은 마치 천에 깊이 스며든 원한처럼 끈질기게 남아있었고 빨래를 하는 내내 유모의 등 뒤로는 찬바람이 쌩쌩 불어왔습니다. 유모는 빨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아래서 잠시 쉬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집에 심상치 않은 마가 끼었어. 분명 그 비녀가 들어온 뒤부터야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밖까지 퍼진다고 했던가요. 서씨 부인의 집 담장 너머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마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마실을 다녀오던 동네 아나기 서씨. 부인의 집 앞을 지나다가 여자가 흐느껴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가 사람 우는 소리 같지 않고 짐승이 목을 쥐어짜며 우는 소리 같아서 오금이 저려 혼났네. 또 다른 노인은 새벽녘에 그 집 지붕 위로 희끈무례한 불덩이가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씨 부인의 집 근처를 지나갈 때면 걸음을 재촉하거나 아예 먼 길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씨 부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풍성하고 윤기 흐르던 머리카락은 빗자루처럼 거칠어졌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리를 빗어대느라 방바닥에는 빠진 머리카락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부인은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은 채 하루 종일 거울 앞에 앉아 머리만 빗고 또 빗었습니다. 머리가 가려워. 속에서 무언가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가렵단 말이야. 부인은 손톱으로 두피를 긁어대며 고통스러워했지만 그 와중에도 머리에 꽂힌 옥비녀만은 절대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아프고 가려울수록 비녀를 더 깊숙이 찔러 넣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모는 부인을 위해 보양식으로 닭을 구워 상을 차려들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닭 냄새를 맡자마자 헛구역질을 하며 상을 밀쳐냈습니다. 치워라. 냄새가 역겨워 견딜 수가 없구나. 내게 필요한 것은 밥이 아니라 시원한 물 한 사발뿐이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국물이 튀었지만 부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유모는 깨진 그릇 조각을 주워 담으며 부인의 발밑을 보았는데 부인의 발목이 앙상하게 말라 뼈만 남아있는 것을 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불과 보름 전만 해도 혈색 좋고 건강하던 마님이 어찌 이리 흉한 몰골이 되었을까.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유모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박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박노인은 젊은 시절 전국을 떠돌며 기이한 일을 많이 겪어본 분이었습니다. 유모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어르신, 우리 마님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박물장수에게 산 비녀 하나 때문에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밤마다 비녀에서 피가 흐르고 짐승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박노인은 유모의 말을 듣고 곰방대를 탁탁 털며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비녀가 옥인데 붉은 줄무늬가 있고 만지면 차갑다고 했는가? 유모가 고개를 끄덕이자 박노인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예사 물건이 아니다. 세상에 스스로 피를 흘리는 옥은 없어. 그것은 뼈로 만든 것이다.
원한을 품고 죽은 짐승의 뼈를 깎아 옥처럼 보이게 눈속임을 한 게야. 그 물건이 주인의 길을 빨아먹고 있는 게 분명해. 박 노인의 말에 유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마님은 그 비녀를 목숨처럼 아껴서 절대 빼놓지 않으려 합니다. 박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유모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말린 쑥과 소금이다. 오늘 밤 몰래 방에 들어가 이것을 태워보거라. 요물이라면 질색을 할 것이다. 그날 밤 유모는 박 노인이 일러준 대로 몰래 화로에 쑥과 소금을 담아 안방 문 앞에 숨겨두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유모는 살금살금 안방 문을 열고 화로를 방 안으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유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씨 부인이 거울을 보고 앉아 있는데 부인의 머리 뒤로 거대한 짐승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자는 뾰족한 귀와 긴 주둥이를 가지고 있었고 부인의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 쥐고 무언가를 핥고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유모는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틀어막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빗질하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갉아먹는 소리 같았습니다. 부인은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더 먹으렴. 내 머릿결이 곱지? 다 줄 테니 어서 자라나렴. 부인의 목소리는 평소의 목소리가 아니라 쇳소리가 섞인 기괴한 음성이었습니다. 유모는 공포에 질려 화로를 밀어넣지도 못하고 문을 다시 닫고 물러나와야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걸음을 떼기도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모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부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거울 앞에 앉아 있었지만 상태는 어제보다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이제 듬성듬성 빠져서 하얀 두피가 곳곳에 드러나 있었고 두피는 붉게 충혈되어 진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마님, 제발 그 비녀를 빼십시오. 그 비녀가 마님을 해치고 있습니다. 제 눈으로 어젯밤에 괴상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유모가 다가가 비녀를 빼앗으려 하자 부인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유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대다니 내년이 미쳤구나. 부인의 힘은 평소와 달리 장사처럼 셌습니다. 유모는 뒤로 나동그라졌고 부인은 표독스러운 눈으로 유모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부인의 머리에 꽂힌 비녀가 파르르 떨리며 붉은 빛을 강하게 뿜어냈습니다. 유모는 그 순간 비녀의 끝부분이 부인의 두피를 파고들어 꿈틀거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비녀가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거머리나 지네처럼 부인의 정수리에 뿌리를 박고 피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탁하고 무거워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벽장 속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고 천장에서는 쥐들이 떼지어 도망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집안의 가축들도 이상한 낌새를 챘는지 외양간의 소는 고삐를 끊을 듯 날뛰었고 마당의 개는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추고 낑낑거리며 마루 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여 붕괴되기 직전에 위태로움이 감돌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마른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오지 않는데 천둥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기괴한 날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우비가 내리려나 보다 하며 수근거렸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서씨 부인의 집 대문을 쾅쾅 두드렸고 마당의 나무들은 미친 듯이 춤을 추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방 안에서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어. 내 머리를 뺏으러 온단 말이야. 부인의 창난 증세는 극에 달했고 이제는 누구도 부인을 말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유모는 이대로 있다가는 마님이 정말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다시 박노인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마을 장정들을 데리고 와서라도 강제로 비녀를 빼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모가 급히 밖으로 나가려는데 안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서씨 부인이 뛰쳐나왔습니다. 부인의 모습은 산발한 머리에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하고 있어 귀신보다 더 무서운 형상이었습니다. 부인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허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놔, 내 머리카락 내놓으란 말이야. 부인의 머리에서는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툭툭 떨어져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검은 머리카락들이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마당을 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그 옥비녀가 꽂혀 있었는데 비녀는 이제 푸른 빛을 완전히 잃고 검붉은 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옥비녀가 뿜어내는 요사스러운 기운이 집안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유모는 대문 기둥을 붙잡고 주저앉아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험한 꼴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밤이 되자 상황은 더욱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부인은 방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고 갯마루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비녀가 부인의 머리를 조종하는 듯 부인의 고개는 기괴하게 꺾인 채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유모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다시금 끼익 끼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한 마리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마리의 짐승이 집을 포위하고 울부짖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부인의 머리에 꽂힌 비녀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공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갑자기 눈을 뒤집으며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여인의 것이 아니라 교활하고 늙은 짐승의 웃음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이제 다 되었어. 껍질만 벗기면 내 것이야. 부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듣는 이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유모는 이것이 부인의 영혼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녀 속에 깃든 무언가가 부인의 입을 빌려 말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무언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서씨 부인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3부 벗겨지는 머릿가죽과 드러난 흉조. 밤은 깊어 자정을 넘겼고 산골 마을의 어둠은 마치 먹물을 풀어놓은 듯 짙고 무거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자취를 감추었고 오직 서씨 부인의 집 안채 갯마루에서만 희미하고 붉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대나무 숲을 흔들며 기괴한 비명 같은 소리를 만들어냈고 마을의 개들은 무언가에 눌린 듯 낑낑거리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차갑다 못해 살을 내는 듯한 살기를 품고 있었고 마당에 떨어진 낙엽들은 회오리 바람에 휘말려 마치 춤을 추듯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서씨 부인은 여전히 팻마루에 앉아 있었지만 그 모습은 사람이 아니라 흡사 털이 빠진 짐승이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인의 손은 쉴 새 없이 머리로 향했는데 이제는 빗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톱을 세워 두피를 긁고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찍, 찍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들려왔는데 그것은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살가죽이 뜯어지는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부인의 얼굴은 이미 흘러내린 피로 범벅이 되어 눈, 코, 입을 알아보기 힘들 지경이었지만 입가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어 보는 이를 전율케 했습니다. 유모는 공포에 질려 숨이 턱턱 막혀왔지만 이대로 두면 마님이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달려 박노인의 집으로 향하는 유모의 발걸음은 다급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무릎이 깨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박 어르신, 제발 우리 마님 좀 살려주십시오. 유모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고요한 마을을 깨웠고, 잠을 자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박 노인은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는 듯 옷을 갖춰 입고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유모의 몰골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마을의 건장한 청년 셋을 불러 모으고는 미리 준비해둔 소금 항아리와 복숭아 나무가지, 그리고 붉은 팥이 든 주머니를 챙겼습니다. 서둘러야 한다. 그 요물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마지막 작업을 하려는 모양이다. 오늘 밤을 넘기면 부인은 영영 사람이 아니게 될 게야. 박노인의 비장한 목소리에 청년들은 횃불을 밝혀들고 서씨 부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횃불의 불꽃이 바람에 거칠게 흔들리며 불길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일행이 서씨 부인의 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나 안에서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히히, 거의 다 됐어. 아주 예쁜 껍질이야. 그 목소리는 분명 서씨 부인의 것이었으나 톤이 묘하게 높고 찢어지는 듯하여 사람의 성대에서 나오는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이 청년들에게 눈짓을 하자 청년 중 하나가 힘을 주어 대문을 밀었습니다. 끼익 하는 녹슨 경첩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리자 마당 안쪽에서 훅 하고 끼쳐오는 비릿한 악취에 모두가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려야 했습니다. 횃불이 마당을 비추자 드러난 광경은 그야말로 지옥도와 다름없었습니다. 입마루에 앉아있는 서씨 부인의 머리는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는데 정수리 부분의 머리카락은 이미 다 빠져나가고 하얀 두피가 훤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피가 단순히 벗겨진 것이 아니라 마치 잘 익은 과일의 껍질을 벗기듯 가장자리부터 서서히 들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문제의 옥비녀가 꽂혀 있었는데 비녀는 마치 모처럼 두피를 고정하고 있는 동시에 살가죽을 들어올리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혀를 차며 소리쳤습니다. 저걸 보게! 저 요물이 부인의 머리가죽을 통째로 벗겨내려 하고 있어. 청년들은 너무나 끔찍한 광경에 다리가 얼어붙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씨 부인의 머리 위로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형체의 검은 그림자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횃불의 빛에 비친 그림자의 모습은 꼬리가 9개 달린 여우가 아니라 털이 몽땅 빠져 흉측하게 쭈글쭈글한 대머리 여우의 형상이었습니다. 그 여우의 영혼이 부인의 등 뒤에 딱 달라붙어 부인의 팔을 조종하여 자신의 머리에 씌울 가죽을 벗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씨, 부인. 아니, 부인의 몸을 차지한 여우 귀신은 사람들이 들어온 것을 눈치채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범벅이 된 얼굴 위로 번득이는 눈동자는 샛노랗게 빛나고 있었고 동공은 짐승처럼 세로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누구냐? 감히 내 의식을 방해하는 놈들이. 여우 귀신이 소리를 지르자 마당에 흙먼지가 일며 돌풍이 불어 횃불이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유모는 마당에 주저앉아 마님 정신 차리세요 라고 울부짖었지만 부인의 귀에는 그 소리가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박노인은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서며 팥과 소금을 부인 쪽으로 힘껏 뿌렸습니다. 네 이놈, 썩 물러가지 못할까? 죽어서도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산 사람을 해하려 하다니 천벌이 두렵지 않느냐? 소금이 부인의 몸에 닿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 여우 귀신은 고통스러운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작 뜨거워. 저 늙은이가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부인의 몸이 격렬하게 뒤틀리며 괴이한 춤을 추듯 툇마루 위에서 펄떡거렸습니다. 그 순간 비녀가 꽂힌 정수리 부근에서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비녀는 이제 뼈 본연에 새긴 누르스름한 빛을 띠며
부인의 두개골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청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비녀를 뽑아야 한다. 저것이 여우의 꼬리뼈야. 저것이 부인의 머리에 뿌리를 내리고 기를 빨아먹으며 살가죽을 당기고 있는 게다. 청년들은 두려움을 억누르고 갯마루로 달려들어 부인의 팔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부인의 힘은 장사보다 더 세서 건장한 청년 셋이 달라붙어도 제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청년들을 물어뜯으려 했고 손톱으로 핥혀 청년들의 팔뚝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물러서지 않고 복숭아 나무 가지로 부인의 머리 위 허공을 후려쳤습니다. 썩 꺼져라, 이 더러운 짐승아! 가지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부인의 등 뒤에 붙어있던 여우 그림자가 움찔거리며 흐릿해졌습니다. 그러자 잠시 여우의 지배가 약해진 틈을 타 서씨 부인의 본래 의식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부인의 눈동자가 잠시 정상으로 돌아오며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유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모, 아파.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제발 이걸 좀 빼줘. 부인의 목소리는 가냘프고 처절했습니다. 유모는 그 소리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관마루로 기어 올라가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 조금만 참으세요. 곧 빼드릴게요. 하지만 비녀는 손으로 잡아서 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두피와 살점의 엉겨부터 하나가 된 듯했고 억지로 잡아당기면 뇌까지 손상을 입을 것처럼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박노인도 가까이서 비녀의 상태를 보고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생각보다 훨씬 깊이 뿌리를 내렸어. 여우의 원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구나. 박노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비녀를 관찰했습니다. 비녀의 표면에는 미세한 털 같은 것이 자라나 부인의 머리카락과 엉켜 있었고 그 털들이 수축하며 두피를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즉, 비녀가 스스로 살가죽을 벗겨내기 위해 수축작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우는 자신의 대머리를 가리기 위해 인간 중에서도 가장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가진 서씨 부인을 제물로 삼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비녀는 북쪽 오랑캐 땅 늙은 여우의 꼬리뼈로 만든 것인데 늙어서 털이 다 빠지고 추해진 여우가 죽어서도 자신의 흉한 꼴을 보이기 싫어 남의 가죽을 탐하는 것이다. 박노인의 설명에 사람들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여우의 집착은 죽음조차 뛰어넘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부인의 눈빛이 변하며 여우 귀신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안 돼! 이건 내 거야. 내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 이 아름다운 검은 머리는 내 것이라고. 여우는 다시 발광하며 몸부림쳤고 잡고 있던 청년 중 하나가 갯마루 아래로 나동그라졌습니다. 비녀는 더욱 맹렬하게 붉은 빛을 뿜어냈고 부인의 이마 가죽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투둑하는 소리와 함께 이마 위쪽의 살점이 찢어졌습니다. 선혈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마치 피눈물을 흘리는 듯 했습니다. 유모는 비명을 지르며 부인의 머리를 감싸 안으려 했지만 여우의 기운에 튕겨져 나갔습니다.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습니다. 이대로 조금만 더 지체하면 부인의 머리가죽은 완전히 벗겨져 여우의 전리품이 될 판이었습니다. 박노인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단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칼은 절에서 스님이 써주신 부적을 녹여 만든 것으로 사악한 기운을 배는 힘이 있었습니다. 유모, 그리고 자네들, 부인의 몸을 꽉 잡게 내가 이 비녀를 잘라버리겠다. 하지만 비녀는 쇠보다 단단한 요물뼈였기에 쉽게 잘릴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잘못 내리치면 부인의 머리를 다치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청년들은 젖먹던 힘까지 다해 부인의 팔다리를 눌렀고 유모는 부인의 가슴을 누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박노인은 단검을 높이 쳐들고 비녀의 중간 부분을 겨냥했습니다. 여우 귀신은 박노인의 살기를 감지하고 극도로 흥분하여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하지마. 저주할 거야. 너희들 모두 저주할 거야. 그 목소리는 천지를 진동할 듯 날카로워 고막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마당의 나무들이 우수수 잎을 떨어뜨리고 하늘에서는 마른 천둥이 과광하고 내리꽂혔습니다. 박노인의 손에 든 단검이 번개처럼 아래로 내려꽂히려는 찰나 비녀에서 뻗어나온 검은 연기가 박노인의 팔을 휘감았습니다. 연기는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노인의 팔을 조이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노인은 팔이 부러질 듯한 고통에 신음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이 사악한 놈, 내 놈의 욕심이 끝이 없구나. 노인과 여우 귀신의 힘겨루기가 시작되었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씨 부인의 눈은 흰자위만 드러낸 채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집안의 우물가에서 물을 쏟던 바가지가 바람에 날려 마당 한가운데로 굴러왔습니다. 텅 빈 바가지가 대구르르 구르는 소리가 기묘한 정막을 만들었습니다. 유모는 문득 옛날 어르신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우는 물을 싫어하고 특히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맑은 정화수를 두려워한다. 유모는 급히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물입니다. 정화수를 뿌려야 합니다. 유모의 외침에 박노인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힘 대결로는 요물을 이기기 어려울 수 있었지만 상극인 물을 이용하면 승산이 있어 보였습니다. 유모는 튀어나가듯 우물가로 달려가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마음이 급해 줄을 놓칠 뻔했지만 초인적인 힘으로 물 한 바가지를 퍼올렸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우물 속 깊은 곳에서 길어올린 차가운 물은 그 자체로 정화의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물이 담긴 바가지를 들고 깻마루로 달려왔습니다. 여우 귀신은 물을 보자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는지 부인의 몸을 웅크리며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오지마. 차가운 건 싫어. 오지 말란 말이야. 유모는 주저하지 않고 부인의 머리, 정확히는 그 끔찍한 비녀를 향해 물을 콕 끼얹었습니다. 이 물 먹고 정신 차려라. 이 요물아. 차가운 우물물이 비녀와 부인의 머리에 닿는 순간 마치 달궈진 쇠에 물을 부은 것처럼 치익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비녀는 붉은 빛을 잃고 검게 변해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비명은 쇠를 긁는 소리와 짐승의 단말마가 섞인 듯한 소리였습니다. 박노인을 휘감았던 검은 연기도 순식간에 흩어졌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박노인은 다시 단검을 고쳐 쥐고 검게 변해 힘이 빠진 비녀의 뿌리 부분을 향해 정확하게 내리찍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우 귀신은 마지막 발악을 하며 부인의 몸을 비틀었지만 물에 젖은 비녀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강력한 힘을 쓰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박노인의 기합 소리와 함께 단검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될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4부 여우의 뼈와 탐욕스러운 민낯. 박노인의 단검이 허공을 가르며 내려꽂히는 순간 쩡하는 둔탁한 파열음이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단한 옥이 깨지는 맑은 소리가 아니라 마치 오래 묵은 고목이 비틀려 부러지거나 마른 뼈다귀가 으스러지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였습니다. 단검의 날카로운 끝이 비녀의 중심을 정확히 타격하자 검게 변해버린 비녀는 단말마의 비명과도 같은 끼익 소리를 내며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그 순간 비녀 속에 응축되어 있던 검은 연기가 봇물 터지듯 뿜어져 나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비녀가 부러지자 서씨 부인의 정수리에 박혀있던 뿌리들이 힘을 잃고 툭툭 끊어져 나갔습니다. 부인의 머리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쳐 오르더니 허공에서 거대한 여우의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형상은 털이 하나도 없는 흉측한 대머리 여우의 모습이었는데 눈에서는 시뻘건 불꽃을 뿜어내며 박노인과 유모를 노려보았습니다. 여우의 원호는 네 이놈들 두고 보자, 내 머리를 돌려줘 라고 악을 쓰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본체가 파괴된 귀신은 더 이상 현계에 머물 힘이 없었습니다. 여우의 형상은 밤하늘을 향해 길게 포효하더니 이내 불어오는 밤바람에 휩쓸려 산 쪽으로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집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압박감과 살기가 거짓말처럼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불어대던 바람도 잦아들고 마당을 뒤덮었던 흙먼지도 가라앉았습니다. 서씨 부인의 몸은 마치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힘없이 축 늘어지며 툇마루 위로 쓰러졌습니다. 유모는 황급히 달려가 부인의 몸을 받아 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님, 정신 차리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박노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떨어진 두 동강 난 비녀 조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녀의 단면은 옥의 투명한 속살이 아니라 구멍이 송송 뚫린 짐승의 뼈 조직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그 구멍 사이사이에는 검붉은 피가 응고되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청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절대로 저것을 맨손으로 만지지 마라. 아직 도끼가 남아있다. 부젓가락이나 나무 막대기를 가져와서 집어라. 청년들은 두려움에 떨며 부엌으로 달려가 긴 부젓가락을 가져왔습니다. 박노인은 마당 한가운데에 장작을 쌓게 하고 불을 지폈습니다. 이 흉물은 땅에 묻어서도 안 된다. 불에 태워 그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아주 소멸시켜야 해. 불길이 타오르자 박노인은 부젓가락으로 비녀 조각들을 집어 불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비녀 조각이 불에 닿자마자 지글지글하며 고기 굽는 냄새와 털 타는 노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불꽃의 색깔도 붉은색에서 순간적으로 파란색, 초록색으로 변하며 기이하게 춤을 추었습니다. 불 속에서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타 죽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뜨거워. 내 머리, 내 가죽. 그 소리는 너무나 처절하고 끔찍하여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귀를 막아야 했습니다. 유모는 쓰러진 서씨 부인의 귀를 감싸 안으며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박노인은 불길을 향해 소금을 한 줌 더 뿌리며 주문을 외듯 소리쳤습니다. 부질없는 탐욕이다. 흙으로 돌아가라. 다시는 인간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썩 꺼져라. 한참 동안 기세 등등하게 타오르던 불길 속에서 비녀는 점차 하얀 재로 변해갔습니다. 뼈가 타면서 내는 독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지만 이번에는 다시 뭉치지 않고 밤 공기 속으로 완전히 흩어졌습니다. 비녀가 완전히 재가 되어 사그라들 때쯤 마을 어귀에서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꽃기호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긴 악몽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박노인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으며 땀을 닦았습니다. 이제 되었다. 놈은 완전히 소멸했어. 유모와 하인들은 서둘러 서씨 부인을 안방으로 옮겼습니다. 부인의 방은 여전히 냉기가 감돌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뼈를 애는 듯한 한기는 아니었습니다. 유모는 아랫목에 불을 지피라고 지시하고 따뜻한 물을 가져와 부인의 얼굴과 머리에 묻은 피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의 머리 상태는 참혹했습니다. 정수리 부분은 머리카락이 완전히 빠져 있었고 비녀가 박혔던 자리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두피 곳곳이 찢어지고 벗겨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눈물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유모는 눈물을 훔치며 부인의 상처에 지혈 효과가 좋은 쑥을 지시겨 붙이고 깨끗한 광목천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 고운 머리카락을 다 잃으셔서 어찌합니까? 그래도 목숨을 건지셨으니 천만다행입니다. 유모는 부인의 앙상하게 마른 손을 잡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부인은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가끔씩 몸을 움찔거리며 앓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때마다 유모는 부인의 가슴을 토닥이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서씨 부인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밤새 들려온 괴상한 소리와 불빛 때문에 잠을 설친 사람들이 걱정되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대문 밖으로 나가 마을 사람들에게 지난밤의 일을 자초지종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우 귀신이 붙은 비녀를 태워버렸네. 이제 마을에 우환은 없을 것이야.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서씨 부인의 쾌유를 빌며 각자의 집에서 가져온 귀한 약재와 음식을 마루에 놓고 갔습니다. 오후 늦게가 되어서야 서씨 부인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부인은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유모, 자네 있는가? 유모는 밖에서 약을 다리다가 부인의 목소리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들어왔습니다. 마님, 정신이 드십니까? 알아보시겠습니까? 유모가 부인을 부둥켜 안고 울자 부인도 영문을 모른 채 유모의 등 뒤로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부인은 습관적으로 자신의 머리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손끝에 닿는 것은 풍성하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아니라 거칠고 두툼한 붕대였습니다. 부인은 순간 멈칫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머리가 어찌 된 것이냐? 유모는 차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은 다급하게 거울을 찾으려 했지만 유모는 미리 치워둔 거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마님, 지금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머리는 조금 다치셨지만 약을 쓰면 곧 나으실 겁니다. 서씨 부인은 유모의 반응을 보고 자신의 머리에 큰일이 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지난밤의 기억이 드문드문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끔찍한 악몽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머리가죽을 잡아당기던 고통, 귓가에 들리던 짐승의 웃음소리, 그리고 차가운 물벼락과 불타는 냄새. 부인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그 비녀는 어디 있느냐? 부인이 묻자 유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흉물은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마님을 해치던 귀신도 쫓아냈고요. 부인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자책감과 소중히 여기던 머리카락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동시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쳤었지. 그 차가운 돌덩이가 뭐라고. 내 머리카락이 다 빠졌구나. 부인이 서러워하며 울자 유모는 따뜻한 미음을 떠먹여주며 위로했습니다. 마님, 머리카락은 다시 자랍니다. 풀이 베어져도 다시 싹이 돋듯이 몸만 건강해지시면 예전처럼 고운 머릿결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박 노인의 조언대로 집안 구석구석을 대청소하고 쑥을 태워 남은 잡귀의 기운을 몰아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햇볕을 들이자 눅눅했던 방 안의 공기도 뽀송뽀송하게 말라갔습니다. 핏자국이 배어있던 요와 이불은 모두 불태워버리고 새하얀 소미불을 새로 들였습니다. 마당의 흙도 뒤집어 엎고 새 흙을 깔아 비릿한 냄새를 없애버렸습니다. 서씨 부인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비록 머리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창백했던 얼굴에는
다시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그러던 눈빛도 맑아졌습니다. 부인은 비로소 거울을 달라고 하여 자신의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붕대를 감은 모습이 낯설고 흉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부인은 덤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내 욕심의 대가로구나. 평생 잊지 않고 경계로 삼을 것이다. 부인은 붕대 위를 쓰다듬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발길도 다시 이어졌습니다. 동네 안악들은 삼삼오오 모여 서씨 부인을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세웅지 말라고 액괴물 크게 했으니 앞으론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에 부인의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도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부인은 자신을 위해 고생한 유모와 하인들에게 넉넉한 옷감과 음식을 나누어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자네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쯤 저 산속 여우굴에 끌려가 있었을 것이네. 어느 날 저녁, 박 노인이 부인의 회복 상태를 살피러 들렀습니다. 박 노인은 부인의 맥을 짚어보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도끼는 완전히 빠졌습니다. 상처도 잘 아물고 있으니 머지않아 새살이 돋고 머리카락도 날 것입니다. 부인은 박 노인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죽은 목숨을 다시 얻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 노인은 너털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혜랄 게 뭐 있습니까?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요물이 들어오는 법입니다. 이번 일을 거울 삼아 마음을 굳건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비녀를 판 박물장수 노파 말입니다. 내 생각엔 그 노파도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우가 둔갑하여 제 뼈를 팔러 다닌 게지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지만 이제는 지나간 일이라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부인은 이제 밤이 되어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비녀가 사라진 자리에는 평온함이 채워졌고 머리맡에 둔 것은 화려한 보석이 아니라 일담한 책 한 권과 따뜻한 찻잔뿐이었습니다. 부인은 밤늦도록 창을 열어두고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되어 정작 중요한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갉아먹게 내버려 두었던 지난 날들이 부질없이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의 풍경을 울렸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귀신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맑고 청아한 음악 소리로 들렸습니다. 마당의 나무들도 부드럽게 흔들리며 집안을 지켜주는 듯 했습니다. 서씨 부인의 집은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와 다시금 예전의 평화롭고 따뜻한 기운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붕대를 감은 부인의 머리 위로 부드러운 달빛이 내려앉아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듯한 밤이었습니다. 제오부, 다시 찾은 평온과 따뜻한 저녁, 그렇게 끔찍하고 길었던 겨울밤의 악몽이 지나가고 서씨 부인의 기와집에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쌓여있던 잔설이 따스한 햇살에 녹아내려 작은 물길을 만들었고 앙상했던 매화나무 가지에는 팝콘처럼 하얀 꽃망울이 터질 듯 맺혀 있었습니다. 겨우내 굳게 닫혀있던 안채의 방문들은 이제 활짝 열려 봄바람을 맞이했고 집안 곳곳에 스며들었던 퀴퀴하고 음습한 기운은 향긋한 봄나물 냄새와 흙내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처마 밑에 둥지를 튼 제비들이 부지런히 드나들며 지저귀는 소리가 아침을 깨우는 평화롭고 생기 넘치는 일상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서씨 부인의 머리 상처는 유모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아물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붉고 흉측했던 상처 자리가 딱지가 않고 떨어지기를 반복하더니 어느새 보드라운 새살이 돋아나며 본래의 피부색을 되찾아갔습니다. 부인은 아직 짧고 듬성듬성한 머리카락을 가리기 위해 고운 옥색 비단으로 만든 아얌을 쓰고 다녔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단아하고 기품 있어 보였습니다. 예전에 그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주던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그윽한 눈빛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거닐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는 데에만 반나절을 보냈지만 이제는 그 시간에 집안 살림을 살피고 하인들의 안부를 묻는데 썼습니다. 밤새 잘 잤느냐, 방이 춥지는 않았고 부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하인들은 감동하며 더욱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주인과 하인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자 집안 분위기는 눈에 띄게 밝아졌고 웃음소리가 담장 밖까지 흘러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씨 부인이 큰일을 겪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마을 안악들이 쑥과 냉이를 캐서 바구니에 담아 서씨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갯마루에 둘러앉은 여인들은 봄나무를 다듬으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부인, 이 냉이 좀 보셔요. 뿌리가 아주 실한 것이 된장국 끓이면 향이 기가 막힐 겁니다. 아낙네들의 수다에 서씨 부인도 환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 다 같이 이 나물로 국을 끓여 먹읍시다. 예전 같으면 채통을 지킨다며 방 안에만 있었을 부인이었지만 이제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소소한 즐거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유모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님이 다시 건강을 되찾고 웃음을 되찾은 것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유모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고 말고 사람 사는 집에는 사람 냄새가 나야지. 여우 냄새가 웬 말인가.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고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밤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유모는 지난 겨울의 공포를 잊기라도 하듯 더욱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서씨 부인의 집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부인은 유모를 불러 안방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유모, 이리 와서 앉게. 내가 자네에게 줄 것이 있네. 부인은 장롱 깊은 곳에서 꺼낸 고운 무명옷 한 벌과 따뜻한 털신을 유모에게 건넸습니다. 지난 겨울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걸세. 내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으니 사양 말고 받게나. 유모는 부인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님, 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주종 관계를 떠나 생사를 함께 넘긴 전우와도 같은 끈끈한 정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유모의 거친 손등을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내 다시는 헛된 욕심에 눈이 멀어 자네와 집안 식구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없을 걸세. 앞으로는 소박하게 그저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을 낙으로 삼겠네. 유모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 건강만 하시면 저희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상 위에는 안악들이 가져온 냉이와 달래를 넣어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 갓 지은 하얀 쌀밥, 그리고 노릇노릇하게 구운 조기 한 마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에서는 봄의 향기가 진동을 했고 윤기가 흐르는 쌀밥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서씨 부인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먹었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참으로 맛이 좋구나.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보약이
어디 있겠는가. 부인은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예전에는 입맛이 없다며 깨작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잘 먹고 잘 자는 것이야말로 건강의 근본임을 뼈저리게 깨달은 덕분이었습니다. 유모와 하인들도 행랑채에 모여 앉아 푸짐한 저녁을 먹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밥그릇 긁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서씨 부인은 다시 머리에 쓴 아얌을 벗고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짧은 머리의 여인이 앉아 있었지만 부인은 더 이상 그 모습을 흉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짧게 자라난 머리카락은 까치집처럼 삐죽거리기도 했지만 뿌리부터 힘이 있고 윤기가 흐르는 건강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부인은 옥비녀 대신 소박한 나무빗으로 머리를 천천히 빗어내렸습니다. 사각하는 빗질 소리가 예전에 서걱거리던 소리와 달리 부드럽고 평온하게 들렸습니다. 부인은 나무빗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마당을 대낮처럼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부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진한 상처를 위로해주는 듯 했습니다. 부인은 문득 그 옥비녀를 팔았던 박물장수 노파를 떠올렸습니다. 그 노파는 어쩌면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허영심을 비추는 거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단단하지 못하여 틈을 보였으니 누구를 탓하리요. 이제는 그 틈을 따뜻한 온기로 채웠으니 다시는 삿된 것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은 다시 고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의 무겁고 무서운 정막이 아니었습니다. 풀벌레들이 합창하듯 노래를 부르고 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나며 시원한 소리를 내는 자연의 평화로운 자장가였습니다. 서씨 부인은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묘는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었고 베개에서는 은은한 국화 향기가 났습니다. 머리맡에는 더 이상 차가운 비녀가 아닌 유모가 놓아둔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눈을 감고 편안한 호흡을 내쉬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나른해지며 기분 좋은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악몽 따위는 꿀 것 같지 않은 깊고 달콤한 잠이 부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을 지키는 삽살개도 마루 밑에서 코를 골며 잠이 들었고 외양간의 소도 평화롭게 되새김질을 멈추고 잠을 청했습니다. 온 집안이 따뜻한 기운에 감싸여 평온한 휴식을 취하는 밤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지나가던 바람도 이 집의 평화를 깨지 않으려는 듯 살금살금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씨 부인의 머리카락은 다시 길게 자라나 예전처럼 따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다시는 화려한 장신구에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객지에서 온 손님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덕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서씨 부인의 검은 머리카락보다 그녀의 넉넉한 마음씨를 더 아름답다고 칭송했습니다. 그 옛날 여우의 원혼이 깃든 비녀 사건은 마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설처럼 전해 내려왔지만 서씨 부인의 집은 언제나 웃음과 온기가 끊이지 않는 복받은 집으로 남았습니다. 지금도 그 산골 마을에 가면 오래된 기와집 담장 너머로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소박한 행복을 찾은 사람들이 나누는 정겨운 대화 소리겠지요. 밤하늘의 별들이 지붕 위로 쏟아질 듯 반짝이고 달빛이 햇마루를 비추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의 목소리처럼 바람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세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오늘 하루도 고생한 당신에게 평온한 잠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쁜 꿈은 모두 사라지고 아침에는 맑은 햇살이 당신을 깨워줄 것입니다.